안녕하세요. 토픽 64회 듣기 41번부터 50번까지 마지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이 강연의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이 뭔가요? 감칠맛에 대한 연구가 새로 시작되었다. 자, 감칠맛. 감칠맛이라는 거는 맛있는 맛인데 보통 조미료, 화학 조미료 같은 데서 많이 나는 그런 맛을 감칠맛이라고 하죠. MSG, 네, 거기에 대한 연구가 새로 시작되었다. 감칠맛에 대한 연구가 새로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새로운 미각으로 깊은 맛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 감칠맛 그리고 깊은 맛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감칠맛은 좀 맛있는 맛을 말하는 거고, 깊은 맛은 좀 깊은 맛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곰탕이나 오래 끓인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을 깊은 맛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한식의 조리 과정에서 발효가 가장 중요하다. 발효 음식, 김치 같은 거 발효 음식이죠. 그리고 음식의 풍미라는 거 이렇게 맛있는 맛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미를 높이는, 더 맛있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4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42번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고르는 거네요. 감칠맛, 깊은 맛 두 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감칠맛은 다른 맛과 결합해 풍미를 높인다. 다른 맛과 같이 같이 해서 맛있어져요, 이런 말이죠. 풍미를 높여요. 맛있어져요. 감칠맛은 미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 미각이라는 건 맛, 감칠맛은 맛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 깊은 맛은 식욕을 당기게 하다. 식욕을 당기게 하다는 것은 이렇게 먹고 싶게 해준다는 거예요. 먹고 싶게, 식욕을 당기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깊은 맛은 식재료를 오래 끓여서 낼 수 있는 맛이다. 깊은 맛은 음식, 재료 같은 거를 오래 끓여서 내는 맛이라고 하네요. 자,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감칠맛을 5번째 미각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칠맛은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해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6번째 미각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여러 맛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깊은 맛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깊은 맛은 식재료를 오래 끓이거나 숙성,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우러나는 맛인데요. 그 자체로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맛들과 결합해 음식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콩을 발효해 만든 된장이나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하는 한식에는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과학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감칠맛을 5번째 미각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칠맛은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해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6번째 미각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여러 맛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깊은 맛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깊은 맛은 식재료를 오래 끓이거나 숙성,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우러나는 맛인데요. 그 자체로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맛들과 결합해 음식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콩을 발효해 만든 된장이나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하는 한식에는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오랜 논의를 거쳐 감칠맛을 다섯 번째 미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미각이라고 하면 앞에 네 가지 맛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 맛은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있죠. 거기에서 감칠맛을 다섯 번째 맛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감칠맛은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해서 식욕을 당기게, 더 많이 먹고 싶게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식욕. 자, 그리고 미각. 식욕은 내가 먹고 싶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여섯 번째 미각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자, 다섯 번째 미각은 감칠맛이고, 여섯 번째 맛은 여러 가지 맛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자, 깊은 맛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깊은 맛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맛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깊은 맛은 식재료를 오래 끓이거나, 자, 이 재료, 음식 재료를 오래 끓여요. 아니면 숙성, 이렇게 오래 둬서 맛있게 만들어요. 아니면 발효, 김치처럼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우러나는 맛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맛인데요. 그 자체로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맛들과 결합해, 기존의 다섯 가지 맛들과 결합해서 음식의 풍미, 자, 맛있게 해주는 거, 좋은 맛을 더 높여줍니다. 콩을 발효해 만든 된장이나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한 한식의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자, 된장, 간장 같은 것들로 만든 한식에 깊은 맛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자, 41번 풀어보겠습니다. 강연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감칠맛에 대한 연구가 새로이 시작되었다. 자, 맞습니까? 감칠맛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자, 감칠맛, 과학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감칠맛을 이미 인정했어요. 네, 지금 연구를 새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칠맛은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없고요. 새로운 미각으로 깊은 맛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새로운 맛으로 깊은 맛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고 있어요. 답은 2번이네요. 새로운 미각으로 깊은 맛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깊은 맛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여섯 번째에 대한 맛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맛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깊은 맛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새로운 맛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한식 3번. 한식의 조리 과정에서는 발효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 발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한식의 조리 과정에서는 발효가 아주 중요해요.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음식의 풍미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나오고 있지만 이게 중심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심 생각은 새로운 맛으로 깊은 맛, 여섯 번째 미각인 깊은 맛이 되고 있다. 네, 2번입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자, 42번.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은 거. 자, 감칠맛은 다른 맛과 결합해 풍미를 높인다. 자, 결합해 풍미를 높인다는 말이 있어요. 자, 다른 맛들과 결합해 음식의 풍미를 높여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맛이죠. 자, 깊은 맛이 풍미를 높여주는데 이렇게, 그래서 감칠맛이 아닙니다. 1번은 아니네요. 자, 감칠맛은 미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감칠맛은 다섯 번째 미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미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감칠맛은.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틀렸죠.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3번 깊은 맛은 식욕을 당기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깊은 맛은 식욕을 당기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식욕을 당기게 해주는 특징. 자,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식욕을 당기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감칠맛이죠. 깊은 맛이 아니고요. 3번도 아닙니다. 자, 깊은 맛은 식재료를 오래 끓여서 낼 수 있는 맛이다. 그래서 여기 깊은 맛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깊은 맛에서는 식재료를 오래 끓여요. 식재료를 오래 끓이는 맛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끓여서 낼 수 있는 맛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괜찮나요? 다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감칠맛을 5번째 미각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칠맛은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해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6번째 미각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여러 맛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깊은 맛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깊은 맛은 식재료를 오래 끓이거나 숙성,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우러나는 맛인데요. 그 자체로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맛들과 결합해 음식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콩을 발효해 만든 된장이나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하는 한식에는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자, 43번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중심 내용으로 맞는 게 뭘까요? 황갈색 수염 상어. 이 상어,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인가요? 물고기는 아닌데, 상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해양은 바다죠. 바다 생태계. 바다에 이렇게 생물들이 사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바꾸고 있어요. 황갈색 수영사생의 서식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는 공간, 서식은 살아요. 사는 공간이 좁아지고 있어요. 황갈색 수염 상어의 자궁은 이렇게 엄마의 뱃속에서 살고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살고 있는 그 공간. 자궁은 인간의 자궁과 비슷하다. 형태가 유사하다. 상어와 사람의 것이 서로 비슷하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수염상어의 새끼는 자궁 속에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한다. 네. 속에서 나올 준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44번도 보겠습니다. 자, 새끼 상어가 자궁 속에서 무정란을 먹는 이유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이거 무정란은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이나 아니면 계란 이런 거 알 중에 이게 수정이 안 된 이렇게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서로 만나서 아기가 되는 거, 이런 걸 수정란이라고 하는데, 그 수정이 안 된 알을 무정란이라고 하죠. 그 무정란을 먹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좁으니까 공간 있는 곳을 더 넓히기 위해서 먹어요. 아니면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자, 살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이런 이야기죠.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은 물이에요. 물을 밖으로 보내요.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자, 한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새끼 상어가 꼬물꼬물 헤엄을 치는 이 작은 공간은 어미 황갈색 수염 상어의 자궁 속이다. 새끼 황갈색 수염 상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약 10개월을 보낸다.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탯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어미상어는 수정이 되지 않은 수십 개의 무정란을 자궁 속에 가지고 있다. 탯줄이 없어 움직임이 자유로운 새끼 상어는 이 알들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어미상어 뱃속에서부터 헤엄치는 법과 먹이 찾는 법을 함께 익히고 있는 셈이다. 세상을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마침내 새끼 상어는 자궁 밖으로 나온다. 다시 들으십시오. 새끼 상어가 꼬물꼬물 헤엄을 치는 이 작은 공간은 어미 황갈색 수염 상어의 자궁 속이다. 새끼 황갈색 수염 상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약 10개월을 보낸다.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탯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어미 상어는 수정이 되지 않은 수십 개의 무정란을 자궁 속에 가지고 있다. 탯줄이 없어 움직임이 자유로운 새끼 상어는 이 알들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어미 상어 뱃속에서부터 헤엄치는 법과 먹이 찾는 법을 함께 익히고 있는 셈이다. 세상을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마침내 새끼 상어는 자궁 밖으로 나온다. 자, 43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새끼 상어가 꼬물꼬물 헤엄치는 이 작은 공간은 어미 황갈색 수염 상어의 자궁 속이다. 여기 자궁, 자궁. 자, 이 상어가 지금 엄마 뱃속에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이 공간. 그런데 이 상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약 10개월을 보낸다. 네. 엄마의 자궁 속에서 사람이랑 똑같이 10개월을 보내요. 그런데 영양분, 밥 같은 거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탯줄이죠, 탯줄. 탯줄이 보이지 않는다. 탯줄이 없대요. 새끼 상어가 자궁 속에서 사는데 자궁 안에 탯줄이 없답니다.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영양분을 섭취해요? 어떻게 영양을 먹을 수 있어요? 어미상어는 수정이 되지 않는 수십 개의 무정란 자궁 속에 가지고 있어요. 탯줄이 없어 움직임이 자유로운 새끼는 탯줄이 없어요. 자궁 속에서 탯줄이 없어요. 이 상어는 이 알들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먹어요. 상어가 뱃속에서 탯줄이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무정란을 먹는답니다. 무정란을 먹어요. 어미상어 뱃속에서부터 헤엄치는 법과 먹이 찾는 법, 네. 헤엄을 치고 밥도 먹고 먹이를 찾는 법을 함께 익히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 자,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만반의 준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를 다 마친 후에 마침내 자궁 밖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뭔가요? 자, 황갈색 수염상어가 해양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이런 이야기 없어요. 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황갈색 수염상어의 서식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 상어가 살고 있는 곳이 좁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여기 보면 작은 공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이 상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건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2번은 아닙니다.
황갈색 수염상어의 자궁은 인간의 자궁과 형태가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함정입니다. 네. 자궁이 형태가 유사하다는 말은 없어요. 인간처럼 10개월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있죠. 근데 3번도 아닙니다. 황갈색 수염상어의 새끼는 자궁 속에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한다. 자궁 속에서 알도 먹고 헤엄치는 법도 배우고 먹이 찾는 법도 같이 배워요. 탯줄이 없어서 자궁 속에서 무정란을 먹으면서 살아요. 헤엄치는 법, 먹이 찾는 법을 배우고 이 자궁 속에서 살아갈 준비, 나올 준비, 이거를 마치고 나온다. 이런 4번이 중심 생각입니다. 괜찮나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새끼 상어가 자궁 속에서 무정란을 먹는 이유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아까 우리 풀어봐서 이미 다 알고 있죠? 자,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탯줄이 보이지 않아요. 영양분을 어떻게 섭취를 하죠? 탯줄이 없어서 움직임이 자유롭고 이 상어는 알들을 찾아다니면서 먹는다. 네, 이 알이 뭐예요? 무정란이죠. 뱃속에서 탯줄이 없이 무정란을 먹어요. 네. 왜 먹어요? 배고프니까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이야기죠. 2번이 정답입니다. 네. 내용 다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새끼 상어가 꼬물꼬물 헤엄을 치는 이 작은 공간은 어미 황갈색 수염 상어의 자궁 속이다. 새끼 황갈색 수염 상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약 10개월을 보낸다.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탯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어미 상어는 수정이 되지 않은 수십 개의 무정란을 자궁 속에 가지고 있다. 탯줄이 없어 움직임이 자유로운 새끼 상어는 이 알들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어미 상어 뱃속에서부터 헤엄치는 법과 먹이 찾는 법을 함께 익히고 있는 셈이다. 세상을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마침내 새끼 상어는 자궁 밖으로 나온다. 45번, 46번 보기 또 보겠습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찾는 거네요. 색소폰은 이렇게 부는 악기죠. 악기는 다른 악기와의 합주에 적합했다. 자, 합주는 같이 연주해요. 같이 연주하는 게 적합해요. 좋아요. 이런 말이죠. 색소폰은 19세기부터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19세기부터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들어야 되겠네요. 색소폰은 재즈 덕분에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재즈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인기를 얻었어요. 이런 말이네요. 그리고 색소폰의 음색은, 이게 듣는 느낌, 음색은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들어봐야 되겠네요. 46번도 먼저 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가장 알맞는 게 뭘까요? 여자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색소폰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위상 변화. 위상,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위상이라는 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 어떤 것들에 대한 위치, 어느 정도 높아요, 낮아요? 그 위치라는 거는 이게 좋아요, 나빠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위상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색소폰이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인기가 없어요. 아니면 반대로 예전에는 인기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인기가 많아요. 이런 위상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소폰의 연주 방법을 비교하고 있다. 네. 서로 연주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색소폰의 발명 과정, 처음에 발명 과정,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색소폰의 세부 형태, 자세하게 묘사라는 거는 내가 마치 보는 것처럼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거 묘사라고 하죠. 그래서 색소폰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거를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악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은 다른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 늦은 시기인 19세기에 유럽에서 발명됐는데요. 당시 음악계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음악계를 주도했던 오케스트라는 이미 악기 편성이 확립돼 있었고,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어 연주하기에 색소폰의 음색이 너무 튀었기 때문이죠. 색소폰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 불기 시작한 재즈 열풍 덕분이었는데요. 흔들리듯 불안하게 들리는 색소폰의 음색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재즈와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관능적이고 호소력 짙은 소리가 독특한 음색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진 속의 악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은 다른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 늦은 시기인 19세기에 유럽에서 발명됐는데요. 당시 음악계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음악계를 주도했던 오케스트라는 이미 악기 편성이 확립돼 있었고,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어 연주하기에 색소폰의 음색이 너무 튀었기 때문이죠. 색소폰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 불기 시작한 재즈 열풍 덕분이었는데요. 흔들리듯 불안하게 들리는 색소폰의 음색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재즈와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관능적이고 호소력 짙은 소리가 독특한 음색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네, 잘 들으셨나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악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색소폰입니다. 네, 색소폰 이야기가 나오네요. 색소폰은 다른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 늦은 시기인 19세기에서 유럽에서 발명됐어요. 19세기에 유럽에서 처음 발명되었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악기 색소폰, 당시 음악계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환영은 어서 와요 이런 말이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다는 얘기네요.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음악계를 주도했던 오케스트라는 이미 악기 편성이 확립되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오케스트라, 여러의 악기가 같이 연주를 해요. 합주를 하는데 이미 어떤 악기들로 연주를 할 건지 정해져 있었어요.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어 연주하기에는 음색이 너무 튀었어요. 네. 소리가 너무 다른 악기랑 조금 달라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튀어요. 듣기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주하기에는, 조화를 이루어 연주하기에는
조금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튀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색소폰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20세기. 자, 20세기 들어서 재즈 때문에, 재즈 열풍은 인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재즈 열풍 덕분이었어요. 흔들리듯 불안하게 들리는 색소폰의 음색이, 색소폰 소리가 자유로운 분위기에 재즈와 잘 맞아 떨어졌어요. 재즈와 잘 어울려서 20세기 들어서 색소폰이 유명해졌답니다. 재즈 때문이라네요. 관능적이고 호소력이 짙은 소리가 독특한 음색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색소폰은 다른 악기와 합주에 적합했다. 맞나요? 색소폰은 조화를 이뤄 연주하기에 음색이 너무 튀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네,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튀었어요. 1번은 정답이 아니네요. 색소폰은 19세기부터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자, 19세기에 발명됐지만 별로 환영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만들어졌지만 활발하게 사용된 거는 아닙니다. 네. 20세기 들어서 됐다고 하죠.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고요. 색소폰은 재즈 덕분에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맞나요? 네. 재즈 덕분에, 재즈 열풍 덕분이었다 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4번, 색소폰의 음색은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맞나요? 그렇지 않죠? 관능적이고 호소력 짙은. 네. 자, 관능적이고 호소력인 거는 약간 이렇게 좀 되게 매력적이고 내가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요. 감동을 받아요. 이런 느낌이지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은 아닙니다. 네. 다른 의미죠.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46번 풀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색소폰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위상. 그래서 지금 색소폰이 예전에는 인기가 없었다가 지금은 좋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인기가 많아졌어요. 색소폰의 위상이 바뀌고 있어요. 색소폰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41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색소폰의 위상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9세기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환영을 받지 못했고 20세기 들어서 재즈 덕분에 유명해졌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폰의 연주 방법, 어떻게 연주해요? 이런 이야기는 없죠. 색소폰의 발명 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언제 발명되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발명이 됐어요? 그 과정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색소폰의 세부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 색소폰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도 여기에는 없어요. 자,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악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은 다른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 늦은 시기인 19세기에 유럽에서 발명됐는데요. 당시 음악계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음악계를 주도했던 오케스트라는 이미 악기 편성이 확립돼 있었고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어 연주하기에 색소폰의 음색이 너무 튀었기 때문이죠. 색소폰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 불기 시작한 재즈 열풍 덕분이었는데요. 흔들리듯 불안하게 들리는 색소폰의 음색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재즈와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관능적이고 호소력 짙은 소리가 독특한 음색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자, 47번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자, 이 제도. 여기에는 지금 어떤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이 제도는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곧 시작할 거예요. 이 제도가 적용이 돼서 이제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이 제도는 신속한 구조를 위해 만들어졌다. 신속한 빠른 구조. 이 구조는 뭐 이렇게 좀 위험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렇게 뭐 만약에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이렇게 꺼내주는 거. 이런 걸 구조라고 하죠. 자, 이제는 국민 대상 홍보가 잘 이루어졌다. 자, 국민 대상. 국민에게 홍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잘 됐어요. 네, 이런 거 잘 들어봐야 되겠네요. 국민에게 잘 알려졌나요? 국민 대상 홍보가 잘 이루어졌나요? 이 제도는 예산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산. 이건 돈이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돈. 이거 예산입니다. 그거 지원. 예산 지원이라는 건 그 돈을 준다는 얘기네요. 예산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일을 하기 위한 돈을 주는 게 잘 되고 있어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남자의 태도가 어떤 걸까요? 제도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자, 제도에 대한 평가. 이 제도에 대한 평가. 이 제도가 좋아요? 나빠요? 이거를 유보해요. 유보라는 건 지금 내가 아직 결정할 수가 없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말할 수가 없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유보해요. 유보하는 건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 이 제도가 좋을 거야. 좋은 효과가 있을 거야. 그거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기대가 있어요. 이런 말이죠.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국민의 협조. 이 제도는 국민이 협조,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당부는 이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이 국민들이 도와줘야 되니까 국민들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당부. 이 제도의 시행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적해요. 이건 지적한다는 건 나쁜 것을 이렇게 이거 나빠 이렇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자, 어려운 어휘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시정은 바꿔요. 잘못된 것을 좋게 바꿔요. 촉구하는 건 빨리 해. 촉구하는 거는 빨리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국가 지점 번호라.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요? 네. 국가 지점번호 제도는 조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역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수행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국가 지점 번호라.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요? 네. 국가 지점번호 제도는 조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역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수행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국가지점번호라 저는 좀 생소한데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요. 이게 뭐예요? 국가지점번호. 이게 선생님도 조금 생소하네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요? 네,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국가지점번호 제도는 조난이 발생했을 때, 조난. 네. 보통 사람이 뭐 산속이나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조난을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역마다 번호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여기는 지금 바다보다는 산인 것 같은데요. 바다에는 표지판을 놓을 수 없으니까요. 산에 한국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다 이렇게 하나마다 번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표지판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5번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쉽게 찾아올 수 있어요. 쉽게 구조해 줄 수 있어요. 이럴 때 쓰려고 만든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국가지점번호. 그래서 그 표지판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빨리 구해줘요. 빨리 구해주는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어요, 이미. 그런데 아직까지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아직 표지판이 없대요. 이게 많대요. 아직까지 표지판이 없는 곳이 많아요.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잘 아직 모른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는 실제 수행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걸 해야 돼요. 수행을 담당. 이거를 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 뭐 시나 구 이런 거겠죠. 시청, 구청에서 업무를 책임을 분명하지 않고 누가 해야 돼요?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건 누가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잘 몰라요. 예산 부족. 돈이 없대요. 그걸 핑계로 돈이 없어서 지금 설치를 미루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민들의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번호가 있으면 내가 조난을 당했을 때, 내가 지금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거를 번호를 보고 나 지금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면 빨리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빨리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일치하는 걸 고르십시오. 이 제도는 곧 시행될 예정이다. 맞나요? 자,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하고 있죠. 지금 시행 예정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어요. 자, 1번 정답이 아니네요. 2번, 이 제도는 신속한 구조를 위해 마련되었다. 자, 조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하고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자, 목적은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이 제도는 국민 대상 홍보가 잘 이루어졌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졌나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번은 정답이 아니고 이 제도는 예산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 할 수 있는 돈이 잘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 부족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치단체들이 말하고 있다고 해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정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남자의 태도는 뭘까요? 태도는 이 제도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자, 이거 괜찮아요? 나빠요? 이거를 지금은 좀 말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를 하면 어떤 것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자, 여기 보면 신속한 구조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는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빨리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기대하는 그런 이야기는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도의 시행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국민들이 도와줘야 돼요.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국민들의 안전과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국민들이 이거를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보면 제도의 시행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보면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나쁘네. 지적하죠. 그리고 빨리 좋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자, 이게 보면 수행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의 책임을 분명하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업무의 책임을 분명하지 않게 하고 있고 책임이 누가 해야 되는지 정확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안전하고 중요한 거니까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하세요. 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 제도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이거 제도를 이거를 시행하는데 책임이 분명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죠? 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지점 번호라.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요? 네. 국가 지점번호 제도는 조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역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수행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9번, 50번. 자,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자,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왕의 업무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왕이 업무의 내용, 왕이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이 책은 신하. 자, 왕과 신하죠.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신하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백성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백성은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의 관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입장, 그 사람들이 보는 거, 거기에서 작성되었어요.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 책은 조선시대 이전에 기록되었다. 자, 한국의 조선시대 이전 기록되었어요. 쓰여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잘 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50번. 여자의 태도는 뭔가요? 기록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자, 기록물. 아까 얘기했지만 책 이야기가 나왔죠? 그 책 기록물의 가치. 이게 좋아요? 나빠요? 이게 얼마 정도 될까요? 이런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기록물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활용 방안. 이 기록을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쓰면 좋아요? 활용 방안. 어떻게 쓰면 좋아요? 이걸 강구하다. 찾고 있어요. 이 책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거를 지금 찾고 있어요. 강구해요. 이 기록물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고 있다. 이 기록물에 대한 맹신, 그냥 믿어요.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냥 믿는 거. 이걸 맹신이라고 하죠. 경계해요. 이거 그냥 믿으면 안 돼. 이 책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의심 없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맹신을 경계해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기록물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훼손.
이 기록물이 망가져요. 이게 지금 기록물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이 찢어져요. 아니면 이 책이 없어져요. 이거를 우려하고 있어요. 걱정해요. 이 책 없어지면 어떡해요? 아니면 이 책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볼 수 없게 되면 어떡할까요? 이런 걸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들어볼게요.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왕들의 일기인 일성록입니다. 하루의 반성문이란 뜻을 가진 이 책은 왕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국정 업무 전반을 왕의 시점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당시의 왕들은 일성록을 신하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국정 업무에 참고하게 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백성들의 상소와 처리 과정은 물론 그에 대한 왕의 심경까지 기록되어 있고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세계의 정세 변화와 동서양의 사회 문화적 교류 양상까지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성록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조선 후기 왕들의 일기인 일성록입니다. 하루의 반성문이란 뜻을 가진 이 책은 왕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국정 업무 전반을 왕의 시점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당시의 왕들은 일성록을 신하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국정 업무에 참고하게 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백성들의 상소와 처리 과정은 물론 그에 대한 왕의 심경까지 기록되어 있고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세계의 정세 변화와 동서양의 사회 문화적 교류 양상까지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성록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선 후기 왕들의 조선 후기네요. 조선 후기 왕들의 일기인 일성록입니다. 자, 일기라고 하네요. 하루의 반성문이란 뜻을 가진 이 책은 왕의 소소한 일상. 왕의 소소한 일상은 뭐예요? 아주 큰 일이 아닌 언제 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뭘 먹었어요? 이런 것들이 소소한 일상이죠.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국정 업무의 전반. 왕이니까 이 나라의 어떤 큰 중요한 일들을 이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신하랑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국정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 모든 것들이 왕의 시점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왕의 시점으로, 왕의 생각으로 적은 글이라는 거네요. 이 당시의 왕들은 일성록을 신하들이 볼 수 있게 하였어요. 신하들이 이거 왕이 쓴 거를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국정 업무에 참고하게 했어요. 신하들도 같이 보고 같이 생각을 이야기합시다. 참고하게 했어요. 이 일기에는 백성들의 상소. 백성들이 이런 거 좀 좋지 않으니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물론 그에 대한 왕의 심경. 이 왕이 이렇게 듣고 왕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심경까지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세계 정세 변화. 세상 다른 나라는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동서양의 사회 문화적인 교류 양상. 동양과 서양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일성록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 기록이란 뜻이죠. 기록, 역사의 기록이란 뜻이에요. 이걸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는 거예요. 이 책은 왕의 업무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왕의 업무 내용을 담고, 이게 정답이네요. 네. 이 책은 왕의 업무, 그러면 왕의 소소한 일상에부터 국정 업무 전반, 네, 왕의 업무 전반을, 전부는 전부 다라는 얘기죠. 전반을 담고 있다. 자, 왕의 업무 내용을 담고 있다. 1번이 정답이네요. 네. 2번, 이 책은 신하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되지 않았다. 이 책은 신하들이 볼 수 있게 했어요. 업무에 참고하게 했어요. 신하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공개되었네요. 2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자, 3번, 이 책은 백성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이 책은 왕의 시점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왕의 시점으로 작성이 되었어요. 백성이 아니고 왕의 시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3번 정답이 아니고요. 4번, 이 책은 조선시대 이전에 기록되었다. 여기 제일 처음에 보면 조선 후기 왕들이죠. 네. 조선 전기가 아니고 조선시대 이전이 아니라 조선의 후기 왕들에 대한 일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기록이 되었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이전이 아니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여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는 건 뭘까요? 기록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자, 이것도 1번이 정답입니다. 네. 자, 이 기록물이 가치, 이걸 좋아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한 일기가 아니고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가 되게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번, 기록물의 활용 방안,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 기록물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참고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2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기록물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고 있다. 이걸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걸 그냥 의심 없이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도 여기엔 없고요. 기록물의 훼손 가능성. 자, 이거를 잘 보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훼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여기엔 없어요. 그 기본적인 태도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거 중요하니까 좋은 자료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이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왕들의 일기인 일성록입니다. 하루의 반성문이란 뜻을 가진 이 책은 왕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국정 업무 전반을 왕의 시점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당시의 왕들은 일성록을 신하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국정 업무에 참고하게 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백성들의 상소와 처리 과정은 물론 그에 대한 왕의 심경까지 기록되어 있고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세계의 정세 변화와 동서양의 사회 문화적 교류 양상까지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성록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이 마지막 문제인데 많이 어렵죠. 마지막 문제에서 많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문제도 잘 풀 수 있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네요. 자, 50번까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네. 여러분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